당에서 노동조례 실천단 뭐 1호 자문위원 뭐 이렇게 했는데 이름만 붙여주고 1호라고 그러고 뭐 그 이외에는 해주는 게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게 처음에 이렇게 딱딱하게 강의하면 이제 강의 시작하는 저는 엄청 부담이 많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많이 아시는 간부님들도 오신 것 같고 그래서 건국대병원 위원장 오셨네요. 많이 오셨습니다. 제 예정 요청받은 시간 1시간 정도 아마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좀 질의응답이나 중간에 주요 간부님들이시니까요. 다 듣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다는 중간중간에 그냥 즉흥적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의견해 주시는 게 더 생산적일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분 또 간부님들은 본 강의나 내용 들으신 간부님들이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당 예산이 없죠. 빔프로젝트 포인터가 네. 7만 원만 더 쓰면 이걸 살 수 있는데 4만 원짜리 구입하셔가지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하고 싸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빔프로젝트 포인트 끼우셨나? 네. 잘 되잖아요. 이제 강사가 강의할 때 좀 가장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강사님 USB에 담아오시면 됩니다. USB에 담아갔어요. 그때 영상이 안 되는 노조가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부님들? A 노조에 제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강의하러 갔는데 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의 자료 USB에 담아갔거든요. 근데 오늘 슬라이드 3장 넘어가면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영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뭘까요? 영상이 안 되는, 작동 안 되는 이유. 우리 박은정 간부님. 프로그램 없어요? 그건 또 제가 또 더 고차원적인 얘기네요.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노트북이 그래서. 근데 노트북은 좋대요. LG 뭐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투자를 안 하셔갖고요. 버전이 낮아서 제 건 버전이 MS 오피스 버전이 높거든요. 이게 버전이 낮으면 영상이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빔프로젝트 포인트만 있으니까 강사님 그냥 오세요. 했는데 이제 민주당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당이 빔프로젝트 포인트가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강사님 2분 제 앞에 웃으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자, 노동시장 개혁 말씀드릴까요? 개혁은 뭐죠? 간부님들? 지금 이 상태보다 향상, 증진, 업그레이드 이런 거죠.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우리하고 이견이 다르죠. 임금은 올리고 근무 시간은 줄이고 복지는 축소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임금은 올리고 근무 시간은 줄이고 노동 시간은 단축하고 복지는 확대하는 게 우리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임금은 낮추고 근무 시간은 늘리고 복지는 축소하는 게 핵심 아니냐 키워드가 이렇게 제가 조합원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쉽게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가치입니다. 어떤 대리자가 침해되는 것이 안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를 떠나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대통령은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00일 사이에 기조가 확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지난 보수 정권 때 나왔어야 될 단어들이 이때 등장하거든요. 불법 투쟁 법과 원칙. 법과 원칙에 따라 대구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문성 거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예. 지난 30년 동안 많은 간부님들이 아시겠지만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
행사를 하죠. 이 연설문에 민주진보진영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간에 모든 대통령의 취임사 20여 분의 연설에는 우리 쪽 대통령이 당선되면 친노동자적 입각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수 정권이 직감하면 왼쪽에 슬라이드 있듯이 MB 정권 출범할 때 취임 전문 25분의 연설 중에 이런 워딩으로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무관용 원칙, 불법 투쟁 뭐 이런 단어들이. 근데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현 대통령은 노동이라는 단어가 출범사, 취임사 전문에 단 한 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잘은 모르겠지만 현 대통령은 노동이라는 문제가 더 넓히면 노동정치가 내 통치 기간에 임기 4년 동안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노동의 사제를 하겠다고 본인이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로 들어가지 않았다가 100일 연설에서 기조가 바뀌면서 드디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접했던 내용들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당의 현 대표는 당론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많은 관계자들이 지금 접하고 계십니다. 고용노동부 올해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왼쪽에 법과 원칙의 원년을 하겠다고 이유로 3월 6일인가에 근로시간 개편부터 이야기했던 건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좀 보도록 노동조합의 100의 자료 제출을 압박해온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앞으로 노조가 100의 자료를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회계를 투명하게 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입니다.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하듯이 노조회계도 똑같이 공표하겠다는 겁니다. 노조의 회계 공시가 의무는 아니지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어 노조에게는 큰 압박입니다.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의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노조회계를 감시하는 회계감사원의 자격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 회계감사원은 자격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데 이제는 재무나 회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또 회계년도가 끝나면 2달 안의 회계 결산을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게 자, 여기서 좀 시작할까요? 제가 작년 말 올 초에 이 얘기를 조금 했었거든요. 특히 저는 양대 노총에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오늘 다 찍는 건가요? 어디 업로드 하실 때 저 이렇게 지워주세요. 몇 가지 로드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합비 투명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최대 강령치가 있고 중범위 수준의 중간 수준의 전략이 있고 현안 대응이 있는데 일단 저는 양대 노총에서 좀 맞짱을 더 떴으면 좋겠다. 야, 세액공제 노조 회계 투명성을 이유로 해서 재무제표 쉽게 말하면 공시하라고 할까? 그러면 저는 항노총에서 뭐 예전에 그 얘기 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저희같이 이제 외국 사람들은 잘 접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법령상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빚이 고시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대표 뭐죠? 우리 원주현 감님?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앞에 앉으셨기 때문에. 네. 우리 법령상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빚이 고시해야 되는 거예요. 취업규칙 이런 것도 있잖아요. 10인 이상 사업자 의무적으로 취업규칙 고시했는데 야, 왜 노사관계는 중등 법과 원칙이라면 우리 왜 조합비만 회계 공시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것들이 금기법부터 쭈르륵 보면 할 게 많은데 이것도 공시해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검토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노총 사무처에서 전 이거 해야 된다. 우리 노조가 없는 사업자는 85%인데 거기는 취업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땡땡 노조가 지금 이제 노조공조합이 만들어졌는데 한 350명 되는 화장품 판매하는 노조인데요. 노조 건설할 때 제가 보니까 회사 취업규칙에 임금을 제3자한테 발설하면 징계조항도 들어가 있고 취업규칙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 사업장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무노조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안 들어서도 그렇지 사실은 노조는 임단협의 단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저는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취업규칙에 10인 이상 사업장에 이거 고시해라. 그러면 아마 더 심각한
취업규칙은 엄청 많이 줬거든요. 이건 직장 갑질 수준이 아니라, 왜냐하면 취업규칙은 조합원 비조합원을 다 떠나서 모든 그 사업장에 종사자에게 했는데, 이런 얘기를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는 첫 번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뭐 노사관계 차원에서는 이제 간부님들도 잘 아시니까요. 우리 회계 공시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기업도 공시하라고 되지 않을까? 그 재무제표 말고 사회이사제까지 해갖고 법인카드 쓰는 내용까지 내려도 다 공시해. 그게 현실성하고 상관없이요. 국민들한테 볼 때 노동조합 결산 회계 공시해 라고 그러면 이게 프레임의 전쟁이거든요. 제 생각 볼 때는 이게 그냥 법리적으로 법안에 가능한 여부냐에 떠나서 국민 여러분 회계 공시하라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 매칭해갖고 우리 공시하는 사업장에 다 사회이사 법인카드까지 내가 공시를, 그 현실성과 상관없이 일단 프레임을 선점해야 되는 과정으로 좀 치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은?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저는 연말에 개별 사업장에서 항노총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시했을 때 단위 사업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제 부담이 조합원들이 하반기에 이제 집행부 간부님들한테 올 것 같아요. 15%에서 10%, 최소 10%? 이제 15% 정도 세액공제면 대충 뭐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일정 정도 규모 있는 조합비 내는 분들 계산하면 단위 사업장에서 연간 세액공제 받는 게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건데요. 한국노총 사업장에 지금 130만 이 조합 계산하면 연간 하면 엄청난 양적 투자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집행부 입장이거나 혹은 이 과도기에서 야 니네가 지금 안 내갖고 내 세액공제 15%? 이건 지금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세액공제 다음에 뭐가 올까요? 그 다음 뭐가 있지 않을 것 같으세요? 합니다. 저는 이 세액공제 15%하고 연동된 조합비 업로드 방식, 다트에 올리는 거 방식 다음에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안테나를 세워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제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토론회 어쩌고저쩌고 토론할 때 예측한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역 해지 통보 올 것이다. 그거 우리 MB 때 당했던 거거든요. MBC부터 해갖고 약 110개 정도의 공무원 사업장부터 해서 단역 해지를 하는데, 그때 다수의 그 토론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단역, 지금 아무도 거기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한 달 전쯤 됐나요? 공공부문 공무원 교원부터 시작해서 공공부문에 단역 해지 다 시정명령 이게 온 게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왔죠. 그리고 지금 세액공제는 이미 이제 시작 수준이 넘어서 연말까지 들어오면 하반기에 우리 간부님들하고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가. 저는 사실은 하반기 투쟁에서는 땡큐라고 부른대요. 조합원 여러분, 우리 세액공제 15% 정부가 안 해준답니다. 이렇게 하면 투쟁이 동력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연말 내년 1월 1일부터 세액공제 안 해준다. 이거 그러면 사실 집행부가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 이제 전략하고 무관하게 전술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방식도 있었는데 그건 조금 아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3월 2일 날 사실은 이미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이라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나리오까지 갈지는 우리가 예견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되면 당장 야구로 치면 1회 초 원아웃에 조합비 세액공제 안 해주는 것, 노동조합 관련된 법률하고 소득세법하고 연동돼서 발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타임오프까지 이제 업로드 시키라고 할 것 같아요. 전임자. 그 다음 아까 제가 얘기한 건 조합비 좀 올린 다음에 가장 국민들의 시선이 눈높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나 시민의 눈으로 볼 때 국민의 세금으로 14.2%밖에 안 되는 대기업 노동 왜 세금제죠? 이 문제는 시민들이 볼 때는 수용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저는 내년 총선 전후에 어떤 정치 지형을 모르겠지만 타임오프 숫자 거기다가 올리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사업장에 이제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그 숫자 타임오프 관련돼서 이것까지 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조세일보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요새 바뀌었습니다. 조선이나 중화일보에서 먼저 안 나오고 조세일보에서 먼저 딱 나오고 그걸 조선이 받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A 사업장에 회사의 재정으로 노조 15명의 전임자를 연간 계산해갖고 이렇게 터뜨리지 않을까요? 네. 저는 우리와 의도하고 상관없게 하반기는 타임오프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합원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때거든요. 노동조합 파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단체 행동권 행동하는데 뉴스타파하고 이게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한 겁니다. 사설에서 지난 20년 동안 신문 사설을 검색했는데 당연히 뭐 노동조합 했을 때 파업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보수 신문에서 압도적으로 사설의 키워드가 많이 붙은 게 불법이라는 게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지금 보수적 신문을 보는 선생님들은 이제 불법 파업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성아 형님한테 여쭤볼까요? 이런 거 원래 여쭤보면 안 되는데 토론을 위해서 혹시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아, 잘 됐습니다. 7월 1일에 이혼하십니다. 다음 달에 7월 1일에 이혼하세요. 아, 네. 그 7월 1일에 가정법원 가면 판사님이 그래요? 내일부터 이혼해 이러시나요? 않죠. 우리나라는 조정 전치를 선택했잖아요. 우리 노사관계도 조정 들어가잖아요. 임금 및 근로조건을 요건으로 조정 신청 들어가고 중재 지난 다음에 결렬되고 단체 협약에서 과반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 합법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 대통령은 85%의 시민들하고 문호조 사업장 노동자들한테 노동조합은 불법한 단체로 저는 시그널을 보내는 게 우리가 볼 때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불법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다수의 10명 중에 8명 시민들한테 양대노총, 형노총은 파업하는 단체로 낙인 식후에 더 크냐다고 봐요. 그 효과가. 뭐 노동조합 파업하는 주어진 일이니까요. 결렬됐을 경우에. 전 이게 크다고 보고 학생들한테 노동조합 얘기하면 맨날 파업하고 자기들만 위해서 임금만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전 이 효과가 사실은 꽤 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동조합 두들겨 패면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고 노조조합 비교서는 꽤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1년이 돼서 3월 9일 날 대통령이 작년에 당선된 다음에 KBS하고 SBS에서 각각 1000명씩 국민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국정 운영을 현 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10명 중에 4명이 국정과제 운영을 잘한다. 대통령을 했는데 뭔지 아세요? 국정 운영 잘한다는 이유가? 국민 10명 중에 46%는 노동시장 개혁, 노동개혁을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거나 사업장 파업에 점거때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더 응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눈높이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노동조합이 활동할 때 저 눈높이를 인식하고 전략과 전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더 큰 충격은 오른쪽입니다. 보실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부처평가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주요 부처 중에 지난 1년 동안 가장 잘한 정책이 노동개혁이라고 꼽은 겁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노동시장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이걸 어떻게 진행할지 시작이 된 건 많은 정부인들이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 뿌리 깊은 노조 혐오 정서를 만드는데 기여를 한 또 다른 주체는 재벌입니다. 정부는 바뀌어도 이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업의 자본은 수십 년간 언론을 장악하며 끊임없이 노조를 불법과 폭력과 연결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재벌들마다 경제연구소가 다 있고 그리고 정경련 밑에 경제연구소가 있고 기본적인 자료와 정보를 언론에 주입시키고 정부에 주입을 시키고 국제연합에 주입시켜요.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고 원팀입니다. 정부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우리도 그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뉴스타파하고 5월 1일날 노동절 때 이제 내보낼 때 저희가 1년 동안 그 뉴스타파 PD님하고 쭉 하면서 대통령 연설 내용 중에 뭘 가장 많이 할까 하다가 이제 저걸 찾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작년 6월 달인가에 경제단체 만나면서 대통령이 이제 저에게 한 거죠. 정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부처 장차관한테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이게 제가 몇 차례 토론회 때 요약한 겁니다. 왼쪽부터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3월 9일날 대통령이 작년 당선되고
경제 6단체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3월 12일 날 경총 만났는데 그때 한 얘기가 호봉제 뿌개고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바뀌어라.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에 갔더니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2시간 주상한 그 주당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52시간 총량제를 넓혀서 지금 발표한 게 69시간으로 발표해서 쭉 내려온 게 두 번째죠. 그리고 손경식 전경련 회장 만났는데 노사분규 사업장에는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 대통령이 그때 파답한 게 뭐냐면 국가는 기업과 경영계가 경영 투자하고 제휴하는데 애로사항을 제거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죠. 이렇게 답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 시각에서 보면 지난 1년 동안 3월 9일에 당선되고 경영계 만나서 한 달 만에 만난 주요 내용을 민원 처리하듯이 국정과제에 담아갖고 쭉 추진한 게 우리가 지금 접하는 근로시간 개편 69시간제로 얘기했던 거 그리고 성과중심 임금체계 이것들을 추진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하고 노동부는 6월 달에 용산 집무실 업무 보고할 때 그 내용을 중심으로 쭉 진행된 걸 한 흐름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게 저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개혁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은 윤석열 대통령 시기의 국정과제의 노동정책 과제만 좌우대칭해서 비교한 겁니다. 보통 100개 정도, 110에서 100개 정도 국정과제를 하는데 노동정책만 비교를 한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직관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노동정책은 노동존중사회 실현,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 문재인 정부가 노동기본권 향상과 사회적 대화 실현이라면 이쪽은 노동유연화, 비정규직 강화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주요 키워드는 저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화 그리고 법과 원칙. 제 연구자 시각에서 볼 때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 시기에 국정과제 공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야 여당에서 어떻게 저런 것까지 생각을 했어? 칭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딱 슬라이드 한 장이 저거라고 합니다. 그것도 오른쪽에 있는 엊그제 발표했죠. 난임불임휴가 최대 6일까지 국정과제는 7일이었는데 6일로 이제 수정해서 발표됐고 지금 현행 유급 하루인데 유급 이틀. 그러면 박은정 감독님 여쭤볼까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국정과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우리 유권자들 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민들은 뭐하고 있는 거죠? 야! 윤석열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해? 이것만 주구장창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찍고 나서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올해 지나면 내년 총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부 국정개혁처럼 저는 좀 물건너갔다고 봐요. 난임불임금리가 하나 정도만 지금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뒤에 슬라이드 남은 게 한 50장 정도 되는데 지금 슬라이드부터는 뿌개고 뭉개고 없애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부터 쭉 갈까요? 처음에 국정과제 이제 노동시간 재편과 관련해서 왼쪽에 있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노란색 하단 왼쪽 하단에 있는 7시 방향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면제제도가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 선생님 저 뭘까요?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제도 65시간이요? 박은영 선생님 맞추시면 비어된 수분크림 125ml짜리 제가 드릴게요. 원재 선생님 뭘까요? 오늘 어쩔 수 없습니다. 세 분은 오늘 주장차 하셔야 되만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저는 하반기에 윤석열 정부가 저거 띄울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내년 총선 전에 여기 있는 분들 단위 사업장이 제가 볼 때는 3분의 2는 달성될 것 같은데요.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제도. 자, KBS 9시 뉴스 5초짜리 보시면 초등학생도 합니다. 논란을 부를 공약은 또 있습니다. 일명 근로시간 규제 면제. 일정액 이상을 버는 전문직은 연장근로수당 없이 일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명 사무관리 전문직 등 일정 정도 연봉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금 연장금 수당 안 줍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 때 1년 전쯤 하면 뭐 보고 찍은 거죠? 안그릴까 보다. 야! 임금이 시간비례 원칙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미국에 있는 거 갖고 와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갖고 와서 일정 정도 연봉 이상 되면 추가금 연장금 수당 안 줘? 이게 분명히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자, 이게 처음이었냐? 많은 분들이 다 아십니다.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저걸 경총에 지금 사진 슬라이드 보시는 분 다 아시죠? 경총 김영래 부회장이 당시 정부에 요구했던 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쟁점이 안 됐냐? 저거보다 더 센 게 그때 2015년 우리가 붙었잖아요. 뭐였죠? 연식이 다들 오래되셔서 다 이제 품에 다신 겁니다. 2015년에 우리가
저놈들하고 세게 붙은 거. 그것도 있었고요. 또. 이대지 침입. 저성과자 해고. 그래서 그때 아니 해고 저성과자 해고가 들어오는데 지금 화이트 칼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전면에 우리가 분이라고 지금 수면 안으로 갔다 7년 만에 다시 국정과제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럼 질문 드릴까요? 2015년에 경영대에서 당시 노동부하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연봉 6,400에서 6,700 정도가 화이트 칼라 이그젝트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7년 지났어요. 경제 성장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고려했을 때 한 주년 가만히 여쭤볼까요? 지금 저놈들이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얼마 정도 할까요? 저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8천만 원의 연구 프로젝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에 끝납니다. 화이트 칼라 이그젝트 연구까지 이미 하고 있어요.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당시 6,700 정도 됐어요. 7년 전에. 자, 차동기 감독님 7,500이요? 너무 현 정부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갑니다. 8,000원 더 올라갑니다. 8천만 원이면 너무 많이 걸리죠. 지금 8,700에서 9,000 전으로 슬슬 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장에서 연봉 계산했을 때 8,700만 원 되는 가문이 꽤 있잖아요. 분석 이렇게 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추가금 연장금 수사 안 합니다. 우리 5년 전에요.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52시간 주 상한제 이렇게 낼 때 그때 일부 단위 사업장에서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니 니네 법만 들어가고 우리가 60시간, 64시간에서 연장금을 휴일 불상 더 받을 수 있는데 52시간 해갖고 내가 월 이만큼 줄여두고 단협부 체결해서 물론 그 순간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박은영 감독님 여쭤볼까요? 바보 멍청들이 아닌가요? 만약에 화이트 칼라 이그젝트 도입하면 추가금 연장금 수당 안 주는데 저게 왼쪽 하단에 보면 미국에 있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전 세계 선진국 중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미국 주급으로 따지거든요. 일주일에 저렇게 주급 받아가고 지금 우리로 환산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받으면 화이트 칼라 이그젝트 적용이에요.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이라는 정책이 갖고 일부 전문직만 하고 있는데 저게 미국에 있는 유일무이한 제도인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근로시간 규제 면제 적용제도 화이트 칼라 이그젝션이 들어가 있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노동계는 딴 거 다 빼고 야 화이트 칼라 이그젝션이 공약에 들어가 있었어 라고 했다 그러면 30만 표 우리가 갖고 왔을 것 같은데 공기업 노조 있는 사업장 중에 야 너 연봉 7천이지 내후년 되면 너 휴일금 연장금 수당 안 주고 화이트 칼라 이그젝션이 있어 검색해봐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구석에 그것도 영어로 화이트 칼라 이그젝션이라고 안 하고 근로시간 규제 면제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말한 근로시간 면제 줄여주는 건가? 이렇게 알았어. 사실은 우리가 몇 가지 쟁점으로 붙었어도 노동계에서 압도적으로 표 몰아올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노동의제 중심으로 사실은 지난 대선을 많이 못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화이트 칼라 제가 용산 집무실에 만약에 옛날 버전으로 청와대다 저한테 만약에 비서관이 했다 그러면 저는 딱 두 가지만 주장 했을 것 같습니다. 타임오프하고 화이트 칼라 이그젝션. 그럼 국민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나 하고 상관없는데요. 나는 문호조 사업장에 연봉 3,200에 중소기업단의 노동자인데 화이트 칼라 이그젝션 9천만 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타임오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69시간을 먼저 던졌을까? 그게 경영계 민원이잖아요. 민원. 경영계는 알잖아요. 자본기업은 이거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그거 다 입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입법 못 바꾼다든가 여야 구도에서 개별적으로 노사가 단협 안 바꿔주면 그거 다 불이익인데 그래서 이렇게 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터뜨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칼라 이그젝션은 작년 대선 끝나고 5월 전후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고요. 플랫폼 기업들 인체인데 6주년인가 7주년 포럼에서 고대 박지승 교수님이 화이트 칼라 이그젝션은 현 정부에서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지승 교수님 더 센 것도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네. 자, 그래서 화이트 칼라 이그젝션 저는 하반기에 국정 지지율 여부나 노정 관계에서 정치 정세 변하면 화이트 칼라 이그젝션 흘릴 것 같다. 첫 번째 강부님들이 화이트 칼라 이그젝션 첫 번째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올해 1월 20일 날 고용노동부가 약 60개 정도의 연구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과제 번호입니다. 왼쪽에 51번 근로시간 적용 제외 규정 현대화 방안 연구 8천만 원이 발표가 돼서 8월 말에 끝납니다.
땡땡 교수님이 지금 수행하고 계시죠. 네. 많은 관분이 아시죠? 그 연구 프로젝트 책임 연구원이 누군가 딱 보면 성향이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저 카메라 때문에 지금 실명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뭐 9번 노조 투명성 회계에 관한 연구는 뭐 더 일찍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두 번째도 또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것들은 입법을 고쳐야 되긴 하는데 우리는 주로 왼쪽 첫 번째 거 봅니다. 야, 우리 호봉제 기본급 테이블 만든 거 법받고 하고 떼려고 하나? 그런데 저건 아주 낮은 도전이에요. 핵심은 세 번째 밑줄자 빨간색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하고 싶은 게 저쪽 핵심 중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장 내에 직무, 직군, 직급별로 근로자가 우리 회사 노사가 체결한 임금 체계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그런다면 별도의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게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대병원에 지금 노조가 교섭해갖고 우리가 뭐 호봉제죠 위원장님 이렇게 있는데 제일 신입사원 몇 급이에요? 우리 옛날에 치면 8급. 야 이번 주 주말에 8급 다 모여봐. 대표 부서 애들끼리. 광화문에 디타워에 내가 커피숍 50명 들어갈 테니까 부서로 8급 다 모여. 야 우리 병원에서 간호사들은 뭐 평균 7.6년밖에 안 다니는데 30호봉이 뭐가 의미 있어? 그거 없애고 성과 연봉제라고 갖고 8급들 이렇게 하자. 이게 이제 가능하게 하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잖아요. 그래서 직무, 직군, 직급별 등 인해서 부분 단위별로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조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이게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요. 임금은 니네끼리 공정이라는 이유로 불공정 임금 체계 이런 게 아니라 원하는 건 따로 있겠죠. 뭘까요? 속에 숨겨져 있는 히든카드는 딴 거라고 봅니다. 예. 건국대 병원에 노조 10개는 생기죠. 다수의 복수노조가 사업체가 생기면 회사는 어차피 임금이라는 건 파이는 100이라는 거 정해져 있거든요. 부분 근로자들 중에서 과반 이상의 노조거나 기존 노조가 아닌 여러 개의 복수 다수의 노조가 생기면 결국은 노사관계 지형에서는 회사 기업 자본이 유리한 지형으로 가는 게 부분 근로자 대표제고 저것도 저는 내년 총선에서 정치 지형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할 것 같아요. 저게 2030 MZ들한테 소구력이 높아요. 가문님들. 야, 난 아침에 출근해갖고 출근하고 10시간 동안 일해봤자 연봉 5천밖에 못 받는데 우리 선배 55살 된 분 보니까 아침 커피 먹고 점심 10시에 나가고 안 들어오시고 이렇게 연봉 1억 받아? 이게 되게 소구력이 높거든요. MZ세대의 불공정 임금체계 있던 호봉제 연금급이 저는 그래서 사실은 69시간부터 윤석열 정부가 터뜨리지 않고 호봉제, 저거 부분 근로자 대표제 이거부터 터뜨렸으면 노노 갈등을 인해서 전선이 달라질 수도 있다. 라고 보는데 지금 두 번째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 준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더 세게 미는 분이 있어요. 한번 정땡땡 교수님이라고. 다 예전에 이런 분들이 우리 노동계하고 컨센서스 이뤘던 분들이거든요. 어제 부위원장님 누군가 이렇게 갸웃하시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따 쉬는 시간 전 드렸거든요. 다만 저는 지금 현재 대법에서 윤석열 정부 때 많은 감독이 아시지만 대법관들 싹 바뀌잖아요. 올해 진짜 몇 가지 의미 있는 게 해주실 것 같다. 사측이 기업과 자본이 개별적으로 노조의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하고 무효다 판결해줘서 아마 부분 근로자 대표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쉽게 내년에 총선 이후에도 못 바꿀 것 같다. 바꿔도 사실은 대법 판례에 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 2, 3년 남기 전에 대법원 구성 바뀌기 전에 한 달 전에 판례가 노조 동의 없이 임금체계 등 바꾸는 이거는 인정 못하는 판례를 남겨준 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명분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요. 그다음 뭐나 이제 한 달 이내에 쟁점이 됐죠. 저는 저게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요. 명분과 당위성으로는 사실은 동일가치 동일노동 임금이 우리 진보적 노동계의 의견이었는데 김영동 의원이 한 달 전에 법안과를 비슷하게 엊그제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계속 지금 흘리고 있는 거고 우리는 저걸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조건은 뭐냐면 가장 핵심은 동일가치 동일노동은요. 아주 낮은 수준에서 보면 얘하고 나하고 1년 차인데 고용 형태나 사업자 울타리를 벗어나더라도 더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제가요 지금 현재도 모교인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에 11년째 출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11년 다니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강사를 65만 원 받습니다. 4주 나가서 3학점짜리. 그런데 저하고 하는 일이 같은
사회학을 가르치는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중앙대학교에 강의를 나갔다. 그러면 하는 일이 갖고 조건과 직무가 동일하다면 얘도 65만 원 기본급을 주라는 거거든요. 즉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핵심은 사업장 내에 우리 호봉제 뿌려갖고 하우상과 뭐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같은 산업에 있으면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사업 및 사업장을 벗어난 A사, B사, C사에 들어도 같은 임금 체계를 기본급을 주라는 게 동일가치 노동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현행 여당이 얘기해서 이 단어는 단 하나도 없잖아요. 구속 촉진에 관한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저 논리 그대로 갖고 오면 우리 지금 기본급 체계에서 25공, 30공 있는 사람들 직무급 형태로 해갖고 뿌개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동계에서 학노총에서 가장 치부하는 건 야 유럽이나 학문적으로 봐라. 동일가치 동일노동은 하는 일 같다 해서 같은 산업에 기본급 체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냐. 재수단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가 SK플러스 다니시고 LG플러스 다니고 여기 C통이 다니면 같은 하는 일이 통신 개발자라면 여기도 기본급 200만 원, 여기는 200만 원, 200만 원인데 이 얘기가 하는 게 동일가치 동일노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야 될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노동자 및 노동관계 조정법 35조 36조의 단체교도 효력화 확정 제도를 3별 교섭을 정부가 촉진하고 인정을 해야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안 하고 국민 여러분 하는 일 같으면 같은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KB국민은행에 박홍규 위원장님 임금 이만큼을 받고 여기에 기간제 계약수는 이만큼 받고 대기업 노조가 임금 교섭 많이 해서 우리 사회 불평등을 이중노동 시장을 고착하신다. 이렇게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맞죠. 같은 금융권에 은행은 행원 1년 차면 시티은행도 기본금이 200이고 KB국민은행도 200인데 이 범주를 유럽에서는 인정하는 건 20% 내외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인정해서. 그런데 그러면 정부는 노조법 노동관계교섭법에 3별 교섭 촉진 바꾸면 그건 안 하고 이 프레임으로 우리가 밀리면 안 되고 이 프레임에서 밀어붙이는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면 지금 여론 지형상으로는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것 공공기관에 RU 등재된 340개 기관에서 경평에 반영해서 하반기 내년부터 시작. 여기서부터 이제 뜯으러 맞으면 우리 타겟은 우리 노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동일가치 동일노동 오케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해야지. 근데 유럽 선진 국가에서 핵심은 사업장을 벗어나서 같은 동일 사업장인다 하더라도 기본급 체계를 하는 일이 같다면 같은 임금을 주는 게 핵심 중에 하나 아니냐라는 거.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박사학위를 딴 김종진도 예를 들어서 카톨릭대학교 시간 강사로 65만 원을 받으면 저 11년째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1년 이제 막 박사학위를 딴 얘도 중앙대 가면 기본급에 65만 원 분할 거거든요. 하는 조건이 받으면. 다만 이건 있습니다. 김종진 강사는 강의를 3년 5년 했으니까 여기에 근속이나 숙련을 가해서 조금 더 가능. 이게 이제 브릿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하반기에는 69시간에서 현 정부가 밀린 다음에 하반기는 저 전략으로 쭉 갈 것 같습니다. 이미 제 소문에는 이번 달에 있는데 조금 지연했는데 7월 초에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꾸린 상생임금위원회 이런 데에서 지금 초안을 만들어갖고 하반기에 이 프레임으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학노총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선을 야 니네 상생임금위원회는 이거 잘못된 거야. 이 프레임을 우리가 간부님들 할 필요입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지금 여당에서 준비 중이시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의 유연성을 둬서 필요한 경우 더 집중해서 일하고 쉬게 하겠다. 어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의 핵심 사안인데요. 여기에는 파업을 할 경우 대체 근로 허용과 파견업종 확대 같은 중요한 노동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노동법의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하는 사안들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권고안은 현행 노조법상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대체 근로도 검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대체 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법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많이 아시던 작년 12월 12일 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연구회 꾸려서 현 정부의 권고 발표한 내용의 인상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내용을 과민님도 잘 아시니까 이제 그렇게 치고 저는 이제 왼쪽에 있는 4인방이 1진이라고 보죠. 1진. 1진이 뭐냐면 앞에 이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교수들의 권위와 합리성을 내세운 분들. 근데 가끔 저분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핵심이 아닌데. 위에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의 권위 모신 분들이거든요. 숨겨져 있는 2진하고 3진이 있죠. 2진은 여기 있는 간부들이 아시는 분들이고 제가 언급하기 좀 그렇고 3진이 이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실세대. 뭐 이제 제가
네, 이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말씀 좀 드리면 제가 다 털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나 경사노위에 들어가 있는 연구자, 교수, 학자들, 졸업하는 분들 다 했더니 49명을 찾았습니다. 법학자가 절반입니다. 저 그러면 준경 감독님, 법학자가 절반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전국 곳곳에 우리 노동정책 관련된 데 자문위원회 등의 법학 교수 등이 절반이다. 이거 무슨 얘기죠? 근기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노동법 바꾼다는 게 명확한 거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여기 이렇게 자문에 경사노위도 들어갔는데요. 그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 학자, 연구자, 교수들 한 10여 명 있으면 법학자는 2~3명이에요. 많아야 3분의 1, 적으면 5분의 1이거든요. 나머지는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역전해서 절반이 법학자다. 그래서 법 개정 사항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경영경제가 이제 절반 정도 되는데 경영경제 교수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사관계 연구한 지 21년째인데요. 처음 봤습니다. 서울시립대 회계과 교수가 들어가고요. 김경률 회계사가 정부 정책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그 팀에서 만든 게 엊그제 발표한 세액공제 15% 안 해주고 업로드. 저는 보수는 기가 막히게 디테일에 잘한다고 봐요. 다음번에 3년 반 후에 우리가 정권 잡으면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세액공제 15% 건드려?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될까요? 15%가 아니고 30%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는 정권 잡았을 때 그거 인상해야 될 생각은 아무것도 고민도 못 했잖아요. 저 요새 많이 배웠어요. 4년 후에 정권 가져오면 세액공제 30%는 해야 되겠다. 쟤네들한테 배울 것도 되게 많구나 하는데 첫 번째 회계에서 저걸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 대충 아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우리들의 현 정부가 미래노동시장 연구에 권고해서 윤석열 정부가 하나하나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 약 15개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오른쪽에 법 개정 사항으로 연동되면 저렇게 다 연결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보수 정부가 집권했으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하겠지. 지금 내년 5월에는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업주가 즉 사측이 현행 근기법부터 7, 8개 제한받는 법령에서 이행하지 않거나 법을 준수 위반했을 때 벌칙 과태료 조항. 근데 경영계가 경총이 지금 저거까지 도 나왔어요. 저거 너무 세니까 2천만 원을 1,000만 원 혹은 일본에는 없으니까 삭제해달라고. 근기법 101조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박은정 관무님, 근기법 101조 없애면 우리 52시간 상환했는데 사측이 53시 54년으로 연장 추가근로 위반하면 최대 과태료 2천만 원 받는 거거든요. 저거 없애면 그냥 200년 전에 자본주의 초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송 걸리지 않으면 민사도. 그래서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파견 및 기관사유 위반, 직장 폐쇄 요건 하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처벌 조항, 그리고 밑에 보건안전 의무 조항 등이었고 저렇게 해서 한 10여 개의 품목을 사업주가 부담되는 벌칙 조항들 개편되면 이제 내는 겁니다. 우리 저거 상상도 못하잖아요. 파견법에 파견근로자 허용 범위를 32개에서 45가까지는 니네 하겠구나. MB 때도 그랬으니까. 이런 것까지는 예측이 됐는데 사업주 벌칙 조항까지 들이밀었다? 이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내년 총선전 지나면 이 중에 몇 가지부터 들어올 것이다. 중대기업 자유개방이나 처벌 조항은 기본일 것 같고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9시간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있으니까 이제 이쪽 넘어갈게요. 송승 감독님. 많은 감독님이 아시는데 그래도 제가 강사니까 이런 거 하고 가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요. 69시간에서 64시간 정도 내렸잖아요. 그리고 60시간까지 그냥 여쭤볼게요. 69시간 그 셈법 어떻게 나왔죠? 아세요? 준경 감독님, 박은정 감독님, 원주현 감독님, 최성환 69시간 기준이에요. 다 아시는 건데 낯설으니까 얘기 안 하시는 걸로 알고요. 장일까요? 감독님들이랑 저는 똑같이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을 풀로 이식킬 때 현 정부가 같이 내놓은 게 출퇴근하고 휴게 시간을 11시간 보장하겠다. 그러면 24시간에서 11시간 빼면 13시간이죠.
13시간에서 근기법상 보장받아야 되는 시간 있죠? 4시간이라고 30분, 4시간이라고 30분. 우리가 8시간 일한다면 60분의 휴게 시간을 보장 부여받아야 되는데 24시간에서 11시간 빼면 13시간 일해야 되니까 그러면 4시간, 5시간 더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 즉 90분의 휴게 시간을 더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답 나오셨죠? 13시간에서 휴게 시간 1시간 반 빼면 11.5시간. 우리나라 근기법이 최대 며칠이요? 오히려 근기법이 최대 6일 가능하잖아요. 6 곱하기 11.5 하면 69시간 나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죠. 64시간도 또 나왔었잖아요. 64시간 어떻게 나왔죠? 송성감님. 어쩔 수 없나? 여기 좀 말씀드릴게요. 내일 모레 사무실 출근해요. 원지영 감독님. 야, 주연이 어디 갔니? 아침 출근한 것 같은데? 글쎄요? 라운딩 갔나?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스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죽었어요. 이 선생님이 과로사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기준이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냥 기준으로 보면 지난 4주 동안 평균 64시간 일하다가 목숨을 사업장에서 전후의 과정에서 잃으면 그게 과로사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69시간 발표했는데 아이고야 과로사 놓쳤네? 그랬고 곧바로 64시간 옵션을 냈고 그 다음에 또 내린 게 60시간이죠. 60시간 기준이 뭐죠? 저도 몰라요. 이거 60시간 이유를 말 안 했을까요? 대통령 60시간 이상 무리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 썰이 있는데요. 첫 번째 썰은 현 정부는 60시간대 6이라는 걸 포기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객관적 기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직도 52시간에 플러스 8시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된 거 아니냐라는 게 법리적 기준이요. 세 번째는 제 기준입니다. 감독님들. 1847년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공장법을 두 번째 바꾼 해가 1847년입니다. 176년 전에. 그때 어떻게 바꾸냐? 영국은 주 7일 중에 6일만 앞으로 시키겠습니다. 하루 최대 근무시간 10시간. 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성인이 아니라 아동, 꼬마 여성들, 인건비 싼 여성들을 14시간, 16시간 시키다 보니까 목숨을 잃기 시작하는 게 너무 나서 영국이 각성하고 우리는 일주일 최대 60시간 주 6일 이상 일 안 시키겠다고 한 게 언제라고요? 1847년. 유성을 할아버지는 2023년. 네. 이게 지금 60시간까지 지금 나온 우리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조금 토론하고 정책 과제 같이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난 한 달 동안에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롯데 멀티플렉스 극장 가서 영화 보신 거 계세요? 원전 선생님. 최소한 송선 선생님. 진짜 우리 간부님들이 문제예요. 네. 대중과 호흡 좀 하셔야지 영화도 안 보고 국회 와서 지금 7시에 지금 무슨 윤석열 정부 강의를 극장에 다 가셔야 돼요. 네. 어디로 갈까요? 6월 28일 날 여기 모이시면 안 됩니다. 이번 달 6월 28일 어디 가야 되죠? 롯데시네마 가셔야죠. 메가박스. 왜요? 할인? 그날 무슨 날인데? 인디애나 존스 개봉하잖아요. 7월 13일은요? 7월 13일은요? 7월 13일은요? 미션 임파서블 개봉하잖아요. 웃으셨지만요, 우리 지금 가부님들이 수준이 이래요. 지금 조합원들은 야 다음 주에 지금 인디애나 존스 하는데 예매해갖고 친해을 할까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세액공제 지금 붕 떠 있는데. 자, 웃으라고 말씀드렸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7, 8월에 6월에 가족이나 친지 주위에 꼬마들하고 영화극장 가게 있으면 야 아빠 엄마하고 고모하고 삼촌하고 미션 임파서블 보러 가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티켓팅 할 때 거의 다 키오스크로 바뀌었지만 표 파는 아르바이트 하는 20대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세요? 저요 14시간이요. 투썸 플레이스 가서 아시큐로 한번 가보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세요? 저 13시간이요. 왜요? 이게 쪼개기계야 초단시간 우리나라 대기업 자본이 비용 아끼려고 14시간 이하로 계약하는 거잖아요. 주기수당 안 줘도 됩니다.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롯데시네마에서 5개월, 4개월 일한다 하더라도 계약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몇 명이냐? 185만 명, 수원과 성남 인구만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최저임금 논의될 때마다 야 대기업에 있는 유노조 사업장이 주기수당 다 받는데 왜 우리 청년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주기수당 받는 이 논쟁이 붙는 거거든요. 거기서 밀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면. 아니, 주장 2개 해야 되죠, 거꾸로. 네, 지금 185만 명이나 됩니다.
저희 200만 명이 훅 넘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문제가 이제 하나 있고요. 자, 중간도 가겠습니다. 40시간. 윤석열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4년 전에 52시간, 이제 상한제 주 최대 12시간 했었고, 좀 오른쪽 끝에 보면 69, 64, 60까지 내려와서 무기한 보류했다가 지금 하반기에 다시 노동시장 개편 발표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간부님들이 모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간부님들이 있는데요. 그쵸? 55시간 써있죠. 두 번째 세례. 55시간 기준 뭘까요? 저는 저게 노동개혁이라고 봅니다. 저렇게 해요. 쓰잘데없이 69시간이 아니라 저는 55시간으로 한국노총이 해야 될 첫 번째 노동시간 개편 과제다. 그 프레임에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55시간. 저게 뭐냐고요? WHO 세계보건기구는 과로사 내심혈관인 질환을 55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이요? 아까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64시간이요. 우리는 64시간의 과로사인데 세계보건기구는 55시간이에요. 저는 이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 옆에 48시간이죠. 박 선생님 지난 5년 동안 유럽 혹시 다녀오신 나라 중에 마음이 인상적인 나라 있어요? 예, 독일이라는데.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네, 독일은 일주일 최대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죠, 간부님들? 간부님들, 독일, 프랑스는 주 최대 시간이에요. ILO 권고 48시간, EU 노동시간 지침 48시간. 저는 한국노총의 과제 중에 하나는 과로사 내심혈관관 질환은 55시간, 64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52시간이 아니라 48시간으로 ILO 유럽연합의 기준을 맞추는 게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과로사에 탈피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제로 가야 되는 게 첫 번째 실근로 시간 단축에 우리 과제로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런 거 같고요.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체 휴가로 갈까요? 4.5일째 사이즈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모레배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수면 시간 하루 평균 몇 시간이세요? 박은정 감독님. 잠자는 시간 7시간이요? 오케이. 차동조 감독님. 몇 시간이요? 6시간, 7시간. 자, 선생님 질문 드릴까요? 대한민국의 샐러리맨들, 일반 직장인도 고용노동부가 했을 때 수면 시간 몇 시간일까요? 7시간 49분. 선생님이 50분 더 적게 자는 거예요. 선생님은 거의 2시간. 자, 오른쪽 끝에 볼까요? 프랑스 8시간 50분. 덧셈 뺄셈 할까요? 1분 N을 빼면. 자, 그냥 재상식형. 프랑스는 어떻게 8시간 자고 우리는 8시간 50분 자고 7시간 50분 할까요? 출퇴근 시간이 교통시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오른쪽에 프랑스 노동자들은 8시간 50분 잠자고 우리는 7시간 49분일까요? 오케이. 예. 근로기준법 50조에 우리는 1일 근로시간 8, 프랑스는 7. 네. 저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당이 이거 승부 걸 수 있냐? 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거 바꿀 필요가 있겠다. 중장기적으로. 두 번째, 제가 밀고 싶은 겁니다. 간부님들 동의 수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근기법 60조에 유급 연차 휴가가 15개, 1년 지나면 15개 비출발하잖아요. 간부님들. 문재인 정부 때 겨우겨우 만든 게 1년 미만 노동자들에게는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 직원에 한해서 11개가 생긴 거고요. 이 15개를 저는 저 슬라이드처럼 바꾸고 싶은 게 간부님들하고 4년 후의 꿈입니다. 100일 연차 몇 개 선생님, 박은정 간부님? 제일 위로 100일. 네, 100일 연차 휴가. 원준 감독님 몇 개죠? 예, 24개. 벨기에 노동자들은 입사 1년 이전에 연차휴가 24개 출발합니다. 서병근 선생님은 정년 맞춰도 우리 연차 몇 개죠? 대한민국 근기법에 연차 내가 정년까지 다니는 게 25개잖아요. 근데 벨기에는 입사한 지 24개예요. 저기 꿈이죠. 네, 입사하자마자. 저는 다음 총선에서요. 우리 한국노총 간부님들 조합원 하고 할 때 우리 여기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벨기에처럼 가자. 근기법 60조에 1년 이상 출근한 노동자들 연차 몇 개요? 25개. 네, 25개 줄여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 가서 병합하면 몇 개요? 예, 20개로 탈부지 않을까? 네, 5개씩. 저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노동계에서 저렇게 단일되게 모든 노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적어다. 연차휴가 근기법 60조에 벨기에 처음에는 벨기에 수준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프랑스, 독일처럼 이제 30개 수준에다가 벨기에처럼 20개 하다가 적어도 20개로 가면
입사한 지 1년이 지나면 연차이고 20개고 지금 25개가 아니라 30개로 이렇게 만드는 게 한국노총의 우리 그 노동조합 실천단의 핵심 과제 하나로 승부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 한국노총이나 노동조합 실천단이 미루셔야 돼요. 모든 단위 사업자 가세요. 조합원들 순회 설명회 대의원 간담회에서 근급법 60조의 내년 총선 의제로 우리가 제일 공약 중에 손가락 안에 5개 뽑으란다 그러면 연차율과 25개, 저는 99.9%, 120% 찬성이다.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찍으라고 오더 내려도 친구, 친인척까지 다 찍을 거래요. 계산이 되잖아요. 네. 야, 주사일제 모니터 가면 우리 인력을 뭐하고 생산성 논쟁에서 뭐 한다는데 내 1년에 연차? 이거 5개 더 주는 거는 별로 자본과 산출도 이렇게 소진을 하건 수당을 받아요. 저는 20년 동안 저 연차율과 25개로 올리자고 논쟁하는 쪽으로 공약을 세우자고 내부 정책적 논쟁한 적은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저게 아까 하루 7시간보다 더 소구력 있는 정책이죠. 한번 조합원 간담회 때 여쭤보세요. 야, 우리 내년에 정책 노정 교섭 관련해서 연차율가 너 20개, 25개 어때? 분이 확 바뀝니다. 제가 몇 군데 강의하다 보면 지난번에 공대병원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 갔을 때도 완전히 그냥 뭐 예. 저는 연차율가 되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두 번째가 있는 겁니다. 드디어 제가 왜 벨기에를 말씀드렸냐? 벨기에가 작년 하반기에 근로기준법 우리로 치면 근기법 개정해서 올해부터 뭐 하고 있죠? 몇몇 간부님들 아시는 분들 빼고요. 간부님들 벨기에가 작년 가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올해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벨기에라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노동시간 정책 뭘까요? 주 4일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벨기에잖아요. 네. 실험이 아니라요. 법을 개정해서 주 4일제를 실행하고 있는 게 벨기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4.5일제 토론회 때도 사무금융 민주노총 사무금융 노정하고 금융노조하고 공동 토론회 지난 13일 때 제가 양대노총 간부님들한테 제가 미션 드렸죠. 위원장님. 아 그때 잠깐 나가셨구나. 저는 여당의 국회의원님들이 69시간 민주당에서 던졌을 때 액션 플랜을 더 세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쪽에도 69시간 했을 때요. 여당의 환노 의원님들하고 한국노총 노동시대단 몇몇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비행기 티켓 끊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죠? 얘 벨기에 가야죠.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 69시간 했는데 전 세계 지금 흐름이 다양한 일하는 방식과 삶의 지금 바뀌는데 벨기에가 근기법을 바뀌어갖고 올해부터 주사일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기관부터 금융부터 금속부터 해서 이렇게 5개 누워 한번 보겠다. 아니 후쿠시마 뭐 오염수 보러 가는데도 뭐 사진 많이 찍은 국회의원님들이 왜 그런 걸 안 하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독일의 이게메탄이 올해 핵심적인 목표가 주사일제 단일 체결입니다. 영국의 노총도 TUC도 지금 10년 이내에 주사일제를 시행하는 게 지금 흐름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약간은 정책적 토론으로 기자회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액션 플랜으로 갔다 와서 했었어야 된다. 그러면 귀국때 또 상황이 바뀌죠. 저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5일제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는 데 있어서 보시는 슬라이드에 왼쪽으로 가는 일하는 요일과 관련해서 사실적으로 쟁점이 많습니다. 벨기에는 한분님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이제 40시간인데 벨기에는 37시간입니다. 주당 시간이.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 사업자 모델이 있는데 너는 월요일 쉴래, 수요일 쉴래, 금요일 쉴래 선택을 하게 하고 6개월마다 이제 바꿉니다. 너 그래도 계속 하반기에도 월요일 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요일이 이제 6개월마다 선택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저는 금요일날 근무 안 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날 7시간 반 일하는 걸 얘네는 밑으로 붙였어요. 월, 화, 수, 목 밑에 1시간 반씩. 그러니까 법정 노동 시간을 건들지 않고 하루 근무 시간 하는 거를 밑에다 붙여갖고 주당 노동 시간에 법 개정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하는 모델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델도 있고요. 아이슬란드나 일부 실험을 하는 나라는 아예 그냥 하루 시간을 주당 노동 시간을 빼는 모델도 있고 여러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간부님들한테 인사이트를 드리는 최근의 시사점 뭐냐면
연차휴가 입사 1년이 되면 24개부터 출발하고 주사일제를 시행하는 벨기에 모델을 우리가 향후 윤석열 정부 시기에 노동시간의 정책에서 시사점을 갖고 논의를 할 케이스로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꼭 일해야 하는 시간을 채우면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금요일에 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주 4.5일, 주 4일처럼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실험이 대기업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뭐 휴가도 못 살게 하고 뭐 그런 회사이긴 한데 어쨌든 월급이 21일 날 나오는데 23일 날 지정해갖고 부분 일주일에 넷째 주에 주 4일째 한다고 그러니까 여론이 확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막 4.5일째 4일째 얘기했을 때는 잘 소위 말하면 이렇게 반응이 없다가 삼성전자가 저렇게 부분 주 4일째 한다고 그러니까 흐름이 살짝 바뀌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정부가 단협 해지 이제 시작 들어온 게 있고 아마 내년 총선 전후면 이제 민간 부분까지 단체가 추정 명령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아쉬운 건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향후 정책입니다. 예, 제가 다 땡땡 그랬죠. 혹시 위험스러워. 저 세네 분이 아까 일진에 있는 여러 학자들 중 하나입니다. 아직 공세적으로 안 들어온 거거든요.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요. 한양대학교 박땡땡 교수님 파견 업무 대상 확대 지금 얘기하고 미래노동시장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고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집중 논의 과정에서 지금 업종별 차등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내년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공익위원들 문재인 정부 때 위촉한 공익위원들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년에 교체되거든요. 그럼 공익위원회 구성이 바뀝니다. 그러면 업종별 차등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업의 종류를 다 할 수 있지만 내년에 저기서 노리는 건 연령별 차등입니다. 지역별 차등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무리 국회의원 여당이 되더라도 다음 총선 다 떨어지거든요. 자기 동네 최저임금 낮추게 하면. 저는 내년에는 업종하고 연령이 같이 들어온다. 지금 현재 영국이 그렇거든요. 18에서 23세까지는 얼마 이렇게 청년도 구간도 갖고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저분이 지금 세 가지 힘 중에 하나가 연령별 차등입니다. 또 있습니다. 고령자 해고 쉽게 완화해라. 안교육금리 고령자 기준 몇 살일까요? 저분이 얘기하는 고령자. 네. 우리 정년이 60살이잖아요. 그런데 60살 정년 마치고 고령식 해고하는 건 쟤네들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두 번째 맞습니다. 예, 55살. 고령자 촉진 및 연령 차별 금지법에 갖고 고령자는 준고령자는 50이고 고령자는 55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요. 갑자기 보면 국민연금 개편과 고령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스클린 게 계속고용제도 활성화하겠다고 얘기를 정부가 흘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식은 계속고용이면 정년 60 이후에 계속고용 생각하는데 저는 기가 막힙니다. 고령자 촉진법에 근거해서 55살부터. 지금 저거 슬슬 흘리고 저는 내년 총선 지나면 저거 흘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되게 있고요. 그 밑에 권땡땡 선생님 이미 69시간 얘기했고 사업장 정거 얘기했는데 아직 저분이 얘기 안 한 게 있습니다. 기간제법 4조 2항 폐지하는 거. 기간제법 4조 2항이 뭔지 아시죠, 국민들? 우리 2007년에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 보호법 만들어서 기간제 계약직이 우리 사업장에서 1년이라고 2년이라면 3년째에 특별한 사유가 없고 자격조건이 되면 무기계약 정기 전환하는. 네, 저거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죠. 다시 기간제 계약직 쓰는 거. 저거 저는 그냥 총선 지나면 진검승부 붙더라고요. 2018년에 저 교수님하고 고용노동부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 TF팀 제가 일원이었거든요. 12명 중에 저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저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아니 김영구 의원님 지금 대학교 졸업한 청년들이 실업되고 일자리도 못 가고 아르바이트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우리은행이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1년 계약직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하면 그래도 2, 300 받고 커리어도 쌓고 좋지 않나요? 근데 이 법 내놓으니까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안 하고 부담되니까 저거 없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미래는 노동시장 연구회 때 저거 안 던졌을까? 근데 저거 붙으면 되게 세게 붙으니까 아마 여론 지형이 선정됐을 때는 저희가 할 것이다 라고. 자, 오른쪽에 화이트 칼라 이비전장 하나 벌써 얘기했고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간부님도 우리 위원장님 건대병원 월급 언제 나오죠? 25일.
25일 25일 지나서 나오면 지연임금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 앉으면 채굴이잖아요. 채굴을 5번 하면 악성 채굴 사업주로 해갖고 고용노동부에서 그 채굴 사업주 공시하잖아요. 이게 기업에 부담된다고 해서 저 채굴 사업자 공시하는 거 그 제거해달라는 게 박경태 선생님이에요. 자, 그리고 새로 만드는 법인은 기간제법 예외에서 2년이 아니라 4년까지. 그러면요 장난 아닙니다. 대학교 졸업해갖고 스타트업에 딱 들어갔는데 4년 될 쯤에 정규직 전환할 줄 알았더니 스타트업 폐업했어요. 자, 그래갖고 다른 데 또 들어갔는데 스타트업이에요. 한 번만 이직하면 8년 계약 시간. 저런 게 사실은 다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게 무서운 것 같고요. 몇몇 간부님도 보셨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내년 초가 되면 여당에서 띄울 건 덴마크식 황금 삼각형 모델, 유연 안정성 모델입니다. 초등학생도 이 30분짜리 영상 보면 다 압니다. 시스템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공시킨 곳이 있다. 바로 북유럽의 덴마크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손꼽힌다. 덴마크의 기업인들은 노동자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그런데도 덴마크 노동자들의 직업 만족도는 세계 1위이다. 손쉬운 해고와 높은 직업 만족도, 서로 상반돼 보이는 이 두 가지를 다 가능하게 하는 덴마크.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은 바로 플렉시큐리티라고 불리우는 덴마크 특유의 시스템이다. 플렉시큐리티란 영어로 유연성을 뜻하는 플렉서빌리티와 보장을 뜻하는 시큐리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여기에서 플렉서빌리티가 말하는 유연성이란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서 노동자의 해고와 고용을 아무런 규제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 이제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이거든요. 이게 황금 삼각형 모델이어서 우리하고 상황은 다른데요. 덴마크는 파견이나 기간제 계약 중에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쉽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해고도 쉽게. 저기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대표 이런 겁니다. 안규희, 너 7월 1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덴마크는 조건이 있죠. 반민들. 그래요? 안 나갈게요. 이번 달까지만 다녀. 그럼 실업급여를 몇 년 줘요? 예, 4년 지금 줄어서 3년. 실업급여, 구직급여액은 너 직전소득의 80% 지금. 아니 지금 이제 80% 내려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잘려요. 구조조정 당했었다. 그럼 실업급여를 3년 동안 제 직전소득의 80%. 자, 가만히 볼까요? 우리는 해고 구조조정 폐업됐을 때 실업급여는 몇 개월이요? 최대 9개월인가 그렇죠. 최소 4개월인가 평균 6개월 정도 받죠. 실업급여액은 기준이 뭐죠? 최저임금의 80%. 185만 원. 전 이게 저기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저 우리 교육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짝퉁 구형상 같은 모델이 됩니다. 자르고 해고하고 기간제 파견 쓰는 건 덴마크 이상 쓰는데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185만 원밖에 안 주고 얘네는 이렇게 하거든요. 적극적 노동시장에서 구조조정 해고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원한 아카데미 무료로 3년 동안 다닐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게 왜 지금 저는 얘기했냐면 지금 용산 집무실 옛날에 청와대요. 사회수석이 누구죠? 가부님들 청와대 지금 사회수석이요. 노동 컨트롤하는 사회수석이요. 아닌데 사회수석, 시민사회수석, 아니 사회수석. 광수 맞아요? 바뀌셨네?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인 안상훈 교수 아닌가요? 아, 예. 하여튼 고수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60시간 발표할 때 수석이거든요. 그분이 북유럽에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믿고 싶은 게 저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입니다. 한국의 노사관계 개편, 노동시장 개편이죠. 자, 그러면 현금 주고 어음받는 거죠. 자, 그러면 유연 안정성의 타겟은 누구죠? 롯데시네마의 아르바이트한 친구가? 아니죠. 네. 우리 노조 윤호조 사업장에 유연성을 확 들어오는 모델. 저는 내년부터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올해는 세액공제 뭐 이렇게 치지만 이제 딱 지나면 유연 안정성 모델을 국면에 확 띄울 생각으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좀 내려가요. 네. 제가 1분만
제일 뒤에 거요. 네. 그렇게 할까요? 그냥 마우스로 내리시면. 됐습니다. 여기서 시작할게요. 이게 제가 향후 윤석열 정부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 노동조합이 대응해야 될 과제를 말씀드리면 한 3가지만 블록에 씌웠거든요. 첫 번째는 최저 기준선을 상향하는 정책들을 우리 노동조합이 민주당이 요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낮은 최저임금 정책을 조금씩 다 높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준을 높이거나 아니면 연차휴가 수준 같은 이런 최저 기준선을 높이는 거면 모든 임금 노동자들이 이게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국민 여러분, 우리 연차휴가 근로기준 60조에 벨기에처럼 25개가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조합 실천단이 추진하는 겁니다. 다 오늘 상용 오르는 거잖아요.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120%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이 지금 코로나19 때 조정되는데 특별 조세 제정했으면 이렇게 최저기준선을 올리는 정책을 일단 외형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다수의 지금의 호응성 있는 정책이다라고 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새로운 상상력으로 미래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책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주 4일제, 주 4.5일제가 미래 의제를 선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들도 지금 자유대로 지금 뭐 카카오나 삼성전자나 먼저 치고 나가는데 저는 주 4일제와 같은 정책이 당연히 뭐 가문이 아시겠지만 임금 저하는 당연히 주 4일제 우리가 필요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제가 몇 차례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한국노총 노동조합 실천단이 국회 민주당에 적극 모든 야당까지 다 들어와서요. 이 우리가 정하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책이 합의되는 정책이 있다 그러면 국회에 시민의회를 꾸렸으면 좋겠어요. 이런데 그래서 부산에 있는 사람 둘, 충남에 있는 사람 연령 20대, 30대 이렇게 하고 그랬면서 이거 500명 다 모아놓고요. 민주당하고 한국노총이 우리가 주장하는 5개 정책이 있는데요. 공론화 토론에서 여기 압도적으로 80~90%의 시민의 합 있으면 그냥 패스트트랙 뛰어갖고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건 저는 의회 전략하고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안 그런가요? 연체휴가 25개 한다고 그러면 국회 우리가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요? 그럼 땡스 아닌가요? 갑자기 관심 없는 2천만 노동자들이 야 민주당이 뭔데 연체휴가 25개 올렸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해? 저는 그럼 다음 대권까지 갖고 올 것 같은데 웃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차피 노동조합은 임단일 교섭에서 우리가 기업별 교섭이든 산별 교섭에서 우리의 정책들을 실현한다 그러면 정책적인 것에서 최저 기준선을 올리는 몇 가지들을 찾아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예비 노동자 20대 30대 수용성 있는 정책들의 주사일제와 같은 4.5일제 같은 정책들 의제를 선도하는 게 중요하고 이걸 우리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시민이나 노동자들이 다 하는 시민의회 같은 걸 여기서 꾸려서 2달 동안 격주별로 이렇게 해갖고 토론 붙여서 합의되는 게 있으면 의회 전략, 입법 전략으로, 운동의 전략으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